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법무법인 대안의 27층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새 가죽 소파. 냄새와 함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차가운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들어와 숨쉬기조차 버거웠어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하얀 LED 조명이 제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음산하게만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을비가 유리창을 따라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77년간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김대호 회장의 뒤를 이을 당연한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아르마니 정장 안에서 셔츠가 땀에 젖어 끈적거렸지만 밖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에르메스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회의실 한편에서는 30년 넘게 우리 가문의 법무를 담당해온 이종민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 법정에서 보이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아내 한미영은 샤넬 넘보 향수의 은은한 장미향을 풍기며 제 왼쪽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루이비통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만은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진이만은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여유롭고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3년간 수진이가 성모병원에서 간병을 도맡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병원 특유의 자극적인 소독약 냄새가 밴 수진이의 옷에서 풍겨오던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던 그 가느다란 손길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과도하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종민 변호사가 목을 크게 가다듬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평소 법정에서 보이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음성과는 완전히 다른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고 김대호 회장님의 유언장 개봉식입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신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에어컨이 내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에 들린 두꺼운 크림색 봉투로 집중됐습니다. 봉투를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제 심장은 쿵쾅쿵쾅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곁에서 회사 일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경영진으로 활약해 왔으니 당연히 저에게 모든 것이 넘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회사의 중요한 결정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불러서 상의하셨고 성철아, 이제 내가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바로 그 순간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새어나와 회의실 유리창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 따스한 금색 빛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곧 구름에 다시 가려졌고 회의실은 다시 음침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대호 회장의 전 재산은 이종민 변호사가 잠깐 멈춰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떤 절망감까지 동시에 느껴졌는데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를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자신도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에게 전액 상속한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마치 거대한 폭탄이 머리 바로 옆에서 터진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킬 수도 없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와 귀에서 나는 이상한 윙윙거림만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둘째 형님 김성우가 벌떡 일어서며 주먹을 대리석 테이블에 쾅 내리치더니 목청껏 소리쳤죠. 이게 무슨 소리야? 성철이가 장남인데. 형님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에 굵은 혈관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어요. 셋째 김성민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수진 이마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까지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쭉 흘고 지나갔습니다. 이종민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유언장을 들더니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김성철, 김성호, 김성민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하지 않으며 향후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 요구도 일체 금지한다. 이건 단순한 상속 배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전련선언이었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가족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죠. 마치 77년간 쌓아올린 가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마치 겨울바람처럼 뼛속까지 시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딱딱거리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박철수 회계사가 안경을 또 한 번 닦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증받았고 필적 감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문이나 핏줄보다는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셨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성인의 설교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3년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고 그 바스락거리는 잎사귀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한숨처럼 들려서 가슴이 더욱 먹먹했어요. 서재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아꼈던 가죽 제본 서적들의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익숙한 향기가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영이 따뜻한 대추차를 담은 하얀 찻잔을 조심스럽게 가져다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 아버님이 그렇게 당신을 아끼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장남인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회사 경영도 점차 넘겨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온몸을 감쌌고 하얀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하얀 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정미선 씨를 찾았을 때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철 씨. 회장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어린 톤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선 씨, 혹시 아버지 간병하실 때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요, 수진 씨가 정말 정성껏 돌보셨어요. 밤낮으로 곁을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미선 씨는 눈을 피하며 불편해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톤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강병우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아버지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박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강 박사가 한숨을 길게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가 회장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강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저희 가족 사이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추가로 물어보자 강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이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수진 씨가 가져다 드린 특별한 음식을 드신 후에 더 그런 증상이 심했죠.
강 박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설 탐정 오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창수 씨, 상속 관련해서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죠. 오 씨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나 봅니다. 사흘 후 저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창수 씨와 만났습니다. 카페 안에는 갓 볶은 원두커피의 고소한 향과 함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와는 달리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오 씨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더니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진 씨의 과거 이력을 깊이 파보니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진 씨는 7년 전에 우리 가문으로 시집 오기 전까지 대구에서 전문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담당했던 환자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었어요. 오 씨가 자료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회장도 수진 씨를 만난 후 갑자기 이상하게 유언장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패턴이 지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해요. 제 손이 찻잔을 잡고 있다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수진이가 이런 일을 전에도 계획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오 씨는 계속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확실한 법적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부산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졌고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쭉 흘렀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 씨는 파일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진 씨가 그 일 이후에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성모병원의 CCTV 관리를 담당하는 김기술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었고 저희 가족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병실 주변 CCTV 자료 일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제실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 추정 시기인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의 자료가 모두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기만 정확히 빠진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였고 그 누군가는 분명 병원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일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30년 비서였던 장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장 씨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 중 한 명이었고 은퇴 후에도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마다 안부를 묻곤 했던 충직한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회장님, 유원장 일로 많이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났어요. 민호 씨, 혹시 아버지가 유원장을 바꾸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장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회장님이 작년 겨울쯤 한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고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도 훨씬 진한 정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수진 씨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얼마나 자신을 잘 돌봐주는지. 친아들들은 바쁘다고 자주 못 오는데 수진 씨만은 매일 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수진이가 3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결국 유언장까지 바꾸게 만든 거였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박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연락해 온 거예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회장님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영자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성모병원에서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병원 뒷골목의 작은 찻집에서 만난 그녀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찻집 안에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 병실 청소를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가 오시는 날에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고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봐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혼자 계실 때는 항상 밝은 표정이셨는데 수진 씨가 다녀가신 후에는 얼굴이 어두워지곤 하셨어요. 마치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달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무서워하셨다고요? 영자 씨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회장님이 혼잣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늦었구나. 돌이킬 수 없어 하시면서 한숨을 아주 깊게 쉬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욱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아, 그리고 수진 씨가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는 특별한 음식이 있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보양식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음식을 드신 후에 회장님이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수진이가 아버지께 뭔가 이상한 것을 먹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말이죠. 영자 씨, 혹시 그 음식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보통 죽이나 미음 같은 거였는데 색깔이 좀 이상했어요. 검푸른 빛이 돌았거든요.
수진 씨는 한약재를 우린 거라고 하셨지만 냄새도 좀 이상했어요. 쓰면서도 비린 냄새가 났어요. 영자 씨의 증언을 들으니 의심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오창수 탐정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창수 씨, 혹시 약물 검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아세요? 전화 너머로 오 씨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설마 독사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대답하자 오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국과수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부탁해 볼게요. 며칠 후 오창수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음과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서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 씨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수진이가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적한 공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고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 뭔가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오 씨는 다른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송현도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유언장 조작과 상속 사기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가 이런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뜻인가요? 이 송현도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비슷한 사건에 여러 번 연루됐어요. 하지만 워낙 교묘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데 전문가거든요. 그럼 아버지 유언장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그건 병원 내부 관계자의 비밀 증언이었어요. 병원의 한 간호사가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수진 씨가 회장님께 드린 보양식에 수면 유도제와 환각 성분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 씨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면 유도제요? 네,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정도의 소량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장님의 판단력을 흐린 다음 유언장 작성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성철 씨죠. 저는 대구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최순희라고 합니다. 이수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예전에 제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맡았던 환자들이 모두 이상하게 유언장을 바꿨거든요. 총 4명의 환자를 맡았는데 모두 갑자기 유언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모두 세상을 떠나셨죠. 가족들은 모두 의문사로 여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계획적으로 여러 집안을 노리는 연쇄 상속 사기꾼이었던 거죠.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제가 확실히 봤어요. 수진 씨가 임신했을 때 남편분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사장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수진 씨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상속자가 되도록 모든 걸 조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나갔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저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차는 제가 서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빨간불을 무시하고 사라졌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피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저희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창수 탐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오 씨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어요.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오 씨가 침대에 누워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차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조작한 것 같아요. 정비소에서도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정말 위험한 일까지 벌이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의료진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간호사 정미선 씨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다가왔죠.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미선 씨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수진 씨가 회장님께 드린 보양식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몰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면 유도제와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하지만 양이 아주 적어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였어요. 마치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투여한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수진이가 3년에 걸쳐 아버지에게 조금씩 약물을 투여해서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그런데 사장님, 조심하세요. 미선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제 수진 씨가 병원에 와서 제게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회장님 일로 뭘 조사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재빨리 피하니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요. 급히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올라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저희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말이죠. 집에 들어가서 한미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 우리 아들 준호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내도 제 말에 동의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자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에서였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혼자 와라. 수진이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겠다.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밤 9시 50분 저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어요. 주변은 생각보다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정확히 10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코트를 깊게 입고 있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을 계속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도망자 같았습니다. 김성철 씨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의 전 남편이에요. 그의 첫 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정훈 씨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도 이미 다른 사람이었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부탁하자 정훈 씨는 한숨을 길게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여자가 제 아버지를 독살했거든요. 그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살이요? 네,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더니 유언장을 바꿨어요. 모든 재산을 수진이에게 넘긴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한 달 후 돌아가셨죠.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정훈 씨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검 결과 아버지 몸에서 수은 중독 증세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였죠. 그리고 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진 것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정훈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독일에 있었어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누구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대호 회장님이에요. 수진이와 회장님은 3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와 수진이가 불륜 관계였다는 뜻인가요? 정훈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회장님을 노렸어요.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결국 관계까지 발전시킨 거죠. 저는 단지 위장막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며느리로 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정훈 씨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들에는 아버지와 수진이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명백히 연인 관계로 보이는 장면들이었어요. 병원 옥상에서 포옹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정훈 씨는 답했어요. 수진이를 미행해서 찍은 거예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위해 불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소용없었어요. 수진이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정훈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수진이의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친자라는 증명서예요. 제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았어요. 의료진의 공식 서명이 들어간 DNA 검사 결과서에는 확실히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훈 씨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심하세요. 수진이는 정말 위험한 여자예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요. 제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이가 사용한 수단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제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밤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정훈 씨가 건네준 그 충격적인 진실들만이 제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미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하지만 동시에 더욱 위험해졌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아버님이? 그렇다.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가 된 거지. 한미영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배신이었죠. 그날 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잠은 잘 오시나요? 내일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할 말이 많아요. 그 짧은 문자에서 소름 끼치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승리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제가 자주 가던 호텔 라운지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승리자의 여유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힘드셨죠? 수진이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냉혹한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제가 억눌린 분노로 물었지만 수진이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돈이에요. 그리고 권력.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죠. 그녀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거든요. 아들들이 못 준 관심과 애정을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정말 네, 아버님의 친자예요. 이제 모든 게 정당해졌죠. 수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녀의 아이가 정당한 상속자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법도 제 편이고 진실도 제 편이에요. 수진이가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말했어요. 그 모든 행동이 승리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약물 투여, 증거인멸, 심지어 살인 시도까지. 그러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녀의 차가운 반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세상은 증거가 전부예요. 감정이나 추측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괴롭히시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마지막 위협의 말을 남기고 그녀는 우아하게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법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미선 간호사의 증언, 방영자 청소부의 목격담, 최순희 씨의 제보, 그리고 이정훈 씨가 제공한 사진들과 DNA 검사 결과까지. 하지만 수진이 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법정에서 수진이의 변호사는 바로 그 송현도였습니다. 그는 저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정황 증거라며 일축했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됐고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친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은 직업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송현도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호 앞에서 저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 과거 사건들의 유사성, 약물 투여 의혹 등.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했거든요.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상속인의 자격 또한 DNA 검사로 확인됐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에서의 패배는 예정된 것이었어요. 법은 증거만을 인정했고 저희에게는 확실한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7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회사는 수진이에게 넘어갔고 강남의 대저택도 수십억 원의 예술품들도 모두 그녀의 소유가 되었어요. 저희 형제들에게 남은 건 각자의 개인 재산뿐이었고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김성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형님의 한탄이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셋째 김성민은 아예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김씨 성도 쓰기 싫다며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어요. 대우그룹에서 수진홀딩스로 말이죠. 아버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당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으며 영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남의 대저택에서 쫓겨나 관악구의 작은 투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30평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한미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와 줬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 아내의 다정한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준호도 명문 사립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해야 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씩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소규모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차렸지만 수진이의 입김이 닿은 곳에서는 일감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77년간 쌓아온 인맥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성철 씨 미안하지만 요즘 우리도 어려워서 변명들만 무성했어요. 결국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작은 일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는 더 깊어졌어요. 저녁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예전보다 훨씬 진솔하고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떠올랐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저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을까? 혈육보다 정육을 택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다른 재벌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이번에는 간병인이 아닌 자선사업가로 변신해서 75세의 독거 재벌 할머니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선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는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들을 찾아 나설 거였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가족들을 파괴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재벌가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수진이라는 여자는 위험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낯선 사람의 경고를 믿어줄까요? 수진이의 완벽한 가면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예상대로 그 재벌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유언장을 바꿔서 수진이의 자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제 가족은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수법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 경험담을 올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도 받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수진이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을 쓰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노인들을 속이고 유언장을 조작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간병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신다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평생 효자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배제됐어요. 제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정리해서 경찰청과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개별 사건으로는 입증이 어렵지만 여러 사건을 종합하면 조직적인 범죄의 패턴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노인 대상 상속 사기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몇 개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작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병원에서는 간병인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고 유언장 작성 시 가족들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곳들도 나타났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실수는 수진이를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를 속인 그녀의 치밀함을 간과했죠. 너무 완벽한 사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해서 모든 걸 빼앗아 간 다음 차가운 미소를 지어요. 수진이처럼 말이죠. 그들은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희생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해요. 믿었던 가족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받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아닐까요? 그 욕망을 위해서는 가족도 사랑도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